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AMI 랩의 김지연이고요. 수학통합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Holistic 3D Scene Understanding from a Single Image with Implicit Represent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CBPR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보통 3D Scene Understanding 중에서도 Holistic Scene Understanding은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RGB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씬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과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간략한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오브젝트의 메쉬,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모듈화해서 각각 에스티메이션 한 뒤에 이 예상한 그 레이아웃에 바운딩 박스를 위치시키고 메쉬를 위치시키는, 그래서 씬 전체에 대해서 세맨틱하게 그리고 지오메트릭하게 언더스탠딩 한다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논문이 이 홀리스틱 3D 휴먼 앤 씬인데요. 어떤 이미지, 2D 이미지, 씬과 휴먼이 같이 있는 2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의 레이아웃과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메쉬를 모두 에스티메이션해서 결과로 나오는, 그래서 사람과 씬을 모두 3D 레벨로 언더스탠딩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토탈 3D 언더스탠딩이라는 2020년, 11회 2020년에서 발표된 논문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발표할 이 홀리스틱 3D Scene Understanding이라는 논문도 이 논문에서부터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과 제가 저번 발표와의 차이점은 휴먼은 없고 그냥 오로지 씬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관계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메쉬에 대해서만 결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씬 언더스탠딩에서 이런 태스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박스인 박스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씬 안에 이렇게 메쉬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메쉬를 둘러싸는 이런 3D 바운딩 박스가 전체 씬 레이아웃, 전체 씬 바운딩 박스 안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바운딩 박스 안에 놓여져 있다. 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박스가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씬 레이아웃에 대한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전체 씬 월드 코디네이트 좌표라고도 하죠. 이렇게 씬 전체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면 이제 2D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씬에서 어떤 카메라 위치에서 본 이미지인가 그래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이미지 안에서 이제 탁자 또는 의자라는 2D 디텍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얻은 그 카메라 포즈에서 2D 이미지로부터의 이 정보가 3D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래서 3D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 안에 꽉 차게 이제 메쉬를 어떻게 하면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네트워크 구조이고요.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인 레이아웃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를 에스티메이션 한 뒤에 그리고 메쉬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이 모두 모듈화되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파이널 리컨스트럭션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3D 씬 언더스탠딩을 하는 방법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소파가 책상을 바라보고 놓여있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 화면에 보면 소파가 반대 방향으로 리컨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바운딩 박스가 어디에 위치할지 그런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씬 컨텍스트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놓여있는 위치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인터섹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메쉬 리컨스트럭션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 세 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솔루션으로 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솔루션이고 두 번째는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요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노벨티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아키텍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첫 번째 단계로 이니셜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각각 모듈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리파이먼트 스테이지를 거치는 투 스테이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모듈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씬 전체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라미터로 아웃풋을 뽑게 되는데 어떤 파라미터를 뽑는지 보게 되면 카메라 포즈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축, 두 개의 엑시스를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D 센터인 C, 그리고 그 3D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오리엔테이션 섹터 이런 파라미터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인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카메라 센터와 바운딩 박스의 센터의 오프셋, 델타, 그리고 뎁스인 D,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세타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로컬 임플리시트 인베딩 네트워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D 디텍션으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로부터 각각의 어떤 레이턴트 코드 G와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애널리틱 코드 세타를 통해서 메쉬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2D로부터 3D 메쉬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베타인 파라미터가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 파라미터가 있다면 이 싱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베타의 레지듀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이먼트 스테이지라고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파이널 리컨스트럭션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이니셜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지로부터 나온 첫 번째 초기 베타에 싱그래프를 통해서 나온 레지듀어를 더해서 마지막 파이널 베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공간 안에 물체가 있을 때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물체의 벌텍스의 위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에서 물체의 경계면을 학습하는 모델을 생성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경계면을 학습한 함수에 어떤 샘플링된 포인트를 인풋으로 넣게 되면 이 포인트가 물체 안에 있는지 물체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계면을 0으로 두고 인사이드 안에 있다면 뭐 마이너스 값으로 두고 밖에 있다면 플러스 값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런 함수 중에 가장 유명한 함수는 SDF 함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x라는 포인트가 어떤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 안에 양수인 값인 디스턴스만큼 갖게 되고 밖에 있으면 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근데 이뭐 플러스나 음수나 또는 0, 이 경계면이 0이 된다. 이러한 값은 어떤 로스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냥 이 경계면 안과 경계면 그리고 경계면 밖 이렇게 구분해서 펑션을 나누게 된다는 게 SDF 함수이고요. 즉, 이 SDF 함수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설계하는 게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3D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떤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과 물체 간의 콜리전이 발생할 경우 이 SDF 함수인 로스를 통해서 콜리전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LDIF, Local Deep Implicit Functions for 3D Shape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습니다. LDIF의 주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LDIF가 함수가 하는 역할은 어떤 쿼리 포인트 X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쉐입의 인사이드에 있냐, 아웃사이드에 있냐를 배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모델을 이제 LDIF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조금 뜯어보면 G 같은 경우에는 어떤 density 펑션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인풋이고 이쪽 부분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 첫 번째 메시가 들어왔을 때 만약 이 함수를 알고 있다면 이 함수의 어떤 쿼리 포인트가 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메시 아웃풋이 좀 더 부드럽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샘플 포인트가 들어와도 이미 인플래시 레프레젠테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고 스무스한 메시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는 게 인플래시 레프레젠테이션의 장점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 쉐입에 대해서 각각의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마다 가지는 쉐입이 굉장히 다른데 이를 콜스하게 3D 가우시안 분포로 몇 개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 3D 가우시안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 3D 가우시안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레디안스가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뭐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콜스하게 각각 부분들에 대해서 3D 가우시안 쉐입 분포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스하게 배운 G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다시 F를 통해서 이 G에서 학습하지 못한 좀 더 세밀한 부분 그래서 각각에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F 함수가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G는 density 펑션인데 콜스한 쉐입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3D 가우시안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G를 모듈레이팅 하면서 디테일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LDIF의 구조인데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 디코더인 D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LDIF를 LDIF의 디코더 부분만 저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저희 모듈에서는 어떤 인코더를 학습을 시켜서 이 디코더에 필요한 세타, 즉 가우시안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어떤 피처를 통해서 나오는 레이턴트 G 벡터를 통해서 이 DIF 디코더란 부분을 학습된 걸 넣게 되고 그러면 학습된 LDIF 함수가 나오게 된다. 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X, Y, Z, N에서 N은 surface normal. 맨 왼쪽 안에. X, Y, Z, N. 제가 이 논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풋이 뎁스 이미지로 들어가고 네,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거고요. 2D 뎁스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2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디코더를 통해서 애널리틱 코드인 그 가우시안 파라미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제어할 수 있는 세타 파라미터랑 그리고 레이터트 코드 G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이 LDIF 미리 학습된 디코더를 통해서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LIN 모듈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쉐입 엘리먼트 센터 로스가 있고 두 번째로 포인트 샘플 로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우시안 그 로컬 지역마다 있는 가우시안의 센터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의 쉐입을 어떠한 일정한 그리드로 나눴을 때 그 가우시안 센터가 반드시 그리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SDF 펑션을 사용한 로스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가우시안 중에 그 센터는 당연히 메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오큐펀시가 존재하는 그리드 안에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런 로스가 생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아무렇게나 샘플링한 포인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샘플링한 포인트에 대해서 LDIF 함수를 통과하면 어떠한 컨티뉴어스한 경계면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큐러시를 재는 로스입니다. 이때 샘플링을 할 때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뭐 경계면에 가까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샘플링을 할 수도 있어서 이 비율은 조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로스를 통해서 LIM 이 모듈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질문인데 앞에 그림 결국에는 LGF에 있는 프리트레인드 디코더를 쓰는 거고 그걸 맞는 인풋인 레이턴트 코드랑 저 세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를 트레이닝하는 거잖아요. LI는. 근데 그러면 저 인코더를 다시 학습을 따로 하는 이유는 LGF에서 사용하는 저 인풋, LGF는 뎁스 인풋이었잖아요. 네. 그거랑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음, 굳이 LGF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인풋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인코더 단을 잘 뜯어보지 못해서도 있지만 여기 이 논문에서 받는 인풋은 뎁스 이미지 여러 장이라고 알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받는 RGB2D 인풋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코더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세타랑 지의 구성도 이 논문에서 말했던 세타와 지의 구성이 조금 다른데 의미만 비슷하게 해서 어쨌든 디코더 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해서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F 프리트레인드 디코더를 썼다 하면 LGF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오브젝트들은 LGF가 일단은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인 건가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네. 전등이랑 사람이랑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오브젝트 스퍼시픽한 건지 보통 임플리시트 네네. 오브젝트 스퍼시픽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너럴하게 가는 건지 그렇다면은 거기서 LDIF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오브젝트가 RGB 인풋으로 들어오면 메시를 리컨스트럭션 하지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일단 LDIF는 제너럴한 메시에 대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부분의 인코더에 대해서는 카테고리컬하게 원합 벡터를 컨캣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DIF가 워낙 제너럴하게 메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도 없고 전등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고 인도어 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 의자 뭐 아니면 탁상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좁혀서 잘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컬 별로 디스트리뷰션을 배워서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뭔가 다르게 원합 벡터를 컨캣을 시켜서 그렇게 인코더 인풋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LDIF에서 원래 레이턴트 코드가 예를 들어 사람 레이턴트 코드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커버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 씬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 LDIF 디코더에서 스탬플링 할 수 있도록 인코더를 새로 학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이턴트 G 이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그 분포 안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아까 봤듯이 전등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G 분포가 있을 텐데 사실 사람에 대한 분포가 모여 있는지 전등에 대한 분포가 모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면 사람에 대한 분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분포만 택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카테고리컬하게 인풋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DIF가 픽스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애널리티컬 코드하고 레이턴트 코드가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에 입력하고 호환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앞에 LIEN, DN 저 노즐에서 출력하고 미리 프리트레인드된 고정된 LDIF에 입력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로스 쪽에서 그걸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호환이 된다는 게 디멘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베이딩 스페이스가 네. 다를 수 있잖아요. 레이턴트 코드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걸 각게 맞춰주는 게 네. 그냥 저거를 따로따로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뭐 LDIF의 첫 번째 레이어를 쓴다든지 뭔가 그 LDIF의 입력의 입맛에 맞게끔 저 출력이 나오도록 로스 펑션이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스티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학습한 거가 완전히 새로 레이턴트 코드가 그냥 랜덤 벡터를 막 이렇게 패턴을 텐데 그걸 LDIF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 가능한 형태의 레이턴트 코드로 만들어주는 로스가 안 보여서 그게 있나? 지금 뒤에 쪽에 있는 로스는 약간 뭐랄까 핸드크래프트 된 로스들 아니에요? 저쪽에 로스가 뭐죠? 하나 저쪽에 넘기면 네, 로스가 그러니까 에큐러시 LDIF 쓰네. 네. 그래서 그러면 LDIF가 들어가서 그거는 핸드크래프트된 위에 거는 핸드크래프트된 로스고 그다음 밑에 거는 프리트레인된 LDIF의 에큐러시를 높이는 상태로 학습하니까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의 그 정보를 얘가 밑에 엔코더가 받아서 호환성 있게 학습이 되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어붙일 수가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타와 지가 필요한 건데 이 세타에 대해서 뭔가 로스를 걸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 가우시안 부분 그리고 세타와 지를 통해서 학습되어져 있는 LDIF를 뭔가 인코더 따내서 잘 호환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싱글F 컨버전 네트워크고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글F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개념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2D 컨볼루션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D 컨볼루션도 어쨌든 필터를 쉐어링하면서 어떤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픽셀을 이제 필터와 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레이어로 가게 되면 이게 좀 더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면서 그 인접한 구역이 넓어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그런 피처를 나중에 뽑아낼 수 있다. 넓은 영역에 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2D 컨볼루션의 개념인데 그래프 컨볼루션 또한 어쨌든 메시지 패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점에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를 다 합쳐지게 되고요. 그게 한 레이어 또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 이 노드에 인접한 이 정보도 이 노드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리세티브 필드가 넓어지는 것처럼 메시지 패싱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되면 결국 넓은 영역의 전체 그래프에 대한 피처를 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 그래프 노드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노드에 대해서 각각의 피처 벡터가 필요합니다. 이 피처 벡터를 모두 각 노드에 대해서 합친 게 이렇게 피처 매트릭스로 구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각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adjacency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아시다시피 벌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n이라고 하면 이제 노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피처 사이즈는 이 노드의 개수 곱하기 피처 디멘전 그리고 adjacency 매트릭스는 각각 노드에 대해서 연결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n by n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이제 노드 피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봐야 할 텐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각각 모듈에서 나온 아웃풋처럼 레이아웃 노드, 그리고 오브젝트 노드, 그리고 릴레이션십 노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레이아웃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 피처 플러스 카메라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그냥 컴팩트 시켜서 레이아웃 피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그 오브젝트 노드에 대한 피처는 그 ODN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로부터 빠져나온 그 피처입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아까 말했던 세타, 즉 어널리틱 코드를 그냥 컴캣시켜서 만들고 있고요. 릴레이션십 노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따라서 그 두 개 만약에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오브젝트의 2D 바운딩 박스에 코너 코디네이트, 그 x, y를 그냥 플래튼 시키고 그걸 다시 그냥 컴캣 시키는 방법으로 피처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노드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에 이제 언다이렉트드가 아니고 다이렉션이 있는
그런 노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순서대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순서대로 컨캐트네이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피처가 있으면 각각 이제 디멘전에 맞춰줘야 하니까 MLP 2개 정도 쌓고 디멘전에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GO라는 피처 벡터는 노드 개수 곱하기 이제 디멘전, 그리고 GR이라고 하는 건 이제 릴레이션십 노드를 뜻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 방향이 있으므로 n 플러스 1개의 제곱만큼의 개수를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레이아웃 노드가 있고 한 씬에 대해서 이제 레이아웃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노드가 있고 예를 들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릴레이션 노드는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오브젝트에서 레이아웃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전체 레이아웃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릴레이션 노드는 각각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이 노드의 개수인 9개의 릴레이션 노드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의 피처가 모두 뽑혀졌다면 이제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메시지 패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시지 패싱 과정은 이제 어떤 노드의 피처를 이제 G라고 한다면 다음 스텝, 즉 I 스텝에서의 G 피처는 이전 스텝에서의 자기 자신의 피처에 플러스 인접한 노드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플러스 인접한 릴레이션 노드로부터 나오는 정보들 합이 필요하고요. 이 합들을 모두 이제 렐루 펑션이나 non linearity 펑션을 통해서 이 G 피처가 업데이트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만약에 이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면 이전 I-1 스텝에서의 자기 자신의 피처 더하기 이제 다른 인접한 노드 O 오브젝트부터 O 오브젝트로부터의 피처 정보 플러스 그리고 이 R 릴레이션 노드로부터의 피처 정보까지 더한 게 이제 I 스텝에서의 피처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R 릴레이션 노드의 피처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전 스테이트의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로부터 모여지게 되는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모여지게 되는 RS,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모여지게 되는 RD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근데 이제 각각의 정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G라는 게 아까 노드의 피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W가 이제 웨이트 쉐어링처럼 공유되어지는 W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알파라는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연결 관계를 포함해서 곱해지게 되고 이게 결국 메시지가 된다, 인포메이션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왔으면 이 이제 벡터를 다시 각 모듈의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거치게 되고요. 그 파라미터가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이니셜 파라미터의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파라미터에서 레지듀얼을 더한 값이 바로 최종 저희가 구하고 싶은 파라미터 값이 돼서 결국 이 과정이 리파이먼트 과정이다라고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s의 L 사이가 뭔지 로스? 스트림 매트에서 아, 네. 이거는 로스 다음 텀에 나오게 되는데 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듈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걸 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잠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네트워크도 설명은 안 들었지만 기존의 그 토탈 3D라는 논문에서 따온 모듈이기 때문에 이미 학습이 되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임플리시트 엠베딩 네트워크도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씬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이제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각각 학습된 네트워크를 조인틀리하게 리파이먼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로스는 오브젝트 피지컬 바이올레이션 로스이고요.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콜리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이 LDIF가 결국 implicit representation을 배운 함수이고, 즉 어떤 월드 코디네이터에서의 x라는 한 좌표가 LDIF에 들어가면 inside인지 outside인지를 나타내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값이 렐루 펑션을 지나게 되면 결국 어떤 값보다 크냐 작냐가 되므로 결국 이 x라는 포인트가 어떤 하나의 LDIF와 또 다른 LDIF에 넣었을 때, 각각 넣었을 때 그 값이 모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모두 공통으로 존재하는 점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따라서 콜리전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LDIF의 값을 높임으로써 이 콜리전을 피할 수 있고요. 이 로스가 굉장히 노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SDF 레프리젠테이션 덕분에 어떠한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 다른 모듈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로스가 된다. 그래서 조인트하게 어떤 모듈에 대해서 페널티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로스이다 라고 해서 노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LJ 로스텀과 L 피지컬 로스, 이 로스텀은 모두 이렇게 서메이션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싱그래프를 트레이닝 할 때는 이 피지컬 로스를 제외한 LJ 로스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근데 저 로스에서 네. 콜리전은 이제 좀 인터섹트 하는 건 방지하는데 네. 너무 멀어지는 건 방지를 안 하나요? 왜냐면 LDIF가 한 건 결국에는 SDF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냥 플러스 값이 되는 걸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면 저 로스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커지면은 저 시그모이드 아니죠? 네. 시그모이드라서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되고 렐로를 통과하면서 0이 돼서 페널티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데 LDIF가 엄청 0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렐로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렐로 안의 값이 작아져야지 0이 돼야 하잖아요. 그럼 작아지려면 이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커야지 되는 거고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럼 시그모이드 값이 커진다는 건 즉 이 LDIF의 값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LDIF의 값이 커진다는 건 어떤 오브젝트가 공간 밖에 있다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LDIF가 커지게 된다라는 건 결국 그 점이 공간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라서 LDIF가 커지도록 유도하는 게 결국 이 로스텀을 작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LDIF가 0일 때가 네. 그 바운더리 네. 이것도 설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0일 때 시그모이드 0.5잖아. 네. 그러니까 딱 닿으면 그때부터는 로스가 발생 네, 안 하기 맞습니다. 시작하죠. 그리고 애초에 LDIF 값이 나오더라도 이 알파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중간 값이라도 더 멀리 수렴할 수 있도록 알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에 의해서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 네. X가 지금 S 아니라고 하는데 저 아. X가 어느 점? 네. 이것도 설명한 걸 안 드렸는데 이 로스를 줄 때 우선 만약에 의자에서 1024개의 샘플링 포인트를 마구잡이로 뽑는다고 했을 때, 유니폼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LDIF를 한번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 x가 진짜로 의자 안에 있는 값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안에 들어있는 값, 그러니까 경계면 안쪽으로 들어있는 값에 대한 것만 이 로스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true x, 뭔가 진짜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그 집합, 그 점을 SI라고 합니다. 랜덤 샘플링에서 LDIF가 음수인 값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물체랑 점퍼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의자가 확실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다른 물체와 비교를 하겠다라는 의미. 그 다음 익스페리먼트 설명드리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각 카테고리별로, 오브젝트 카테고리별로 메쉬 리컨스트럭션을 한 결과에 대해서 챔퍼 디스턴스 매트릭을 듣더니 다른 논문들보다 훨씬 자기가 적게 나왔다. 즉, 라운드 트루스 메쉬와 자기가 프리딕션한 메쉬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3D 오브젝트 디텍션, 즉 3D 바운딩 박스를 얼마나 잘 디텍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면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MAP가 가장 높은 걸로 보아 자기가 가장 디텍션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아까 자기가 노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프 네트워크, 그리고 이건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스, 피지컬 로스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자기는 뿔 모델에서 각각 빼고 젠 에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빼는 것보다 자기가 뿔 모델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홀리스틱 3D 씬 언더스탠딩의 태스크를 다룬 논문이 애초에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팅으로는 이전의 논문인 토탈 3D랑 맞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유일한 프리비어스 워크인 토탈 3D보다 자신들의 현재 워크가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다른 네트워크들보다 메쉬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 간의 거리나 이런 릴레이션 관계도 굉장히 잘 컨스트럭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MG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발표한 휴먼과 씬을 모두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사용한 메쉬 네트워크인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 되는 걸로 보아 뭔가 같은 시기에 발표된 두 논문이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고 장점만 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이미지 베이스드 홀리스틱 3D 씬 언더스탠딩을 이제 2스테이지로 나누어서 리컨스트럭션과 바운딩 박스 디텍션 그리고 씬 레이아웃 에스티메이션까지 모든 태스크를 다루면서 전체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하는 논문입니다. 오브젝트 쉐입, 포즈, 씬 레이아웃 등을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고 임플리시트 쉐입 인베딩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며 뭔가 싱그래프를 사용해서 리파인먼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벨티인 피지컬 바이올레이션스를 자신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